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신뢰를 위협하다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키소의 이인호 의장님께서 모더레이터를 해주시고 카카오 이용자 보호 파트에 계신 김대기 부장님,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아란 교수님,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님,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윤성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이인호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만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줄여서 이제 키소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정책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사의 의장을 함께 겸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디지털 신뢰를 위협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지금 제가 디지털 하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좀 헌법을 공부해서 제가 이전에 공부했던 게 그 인쇄혁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이렇게 미디어로 전달하게 된 그 최초의 혁명은 물론 이제 수기로 전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5, 600년 전에 인쇄라고 하는 미디어가 나오면서 인쇄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게 최초의 미디어 혁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미디어 혁명, 인쇄혁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놀라운 세계가 저는 펼쳐졌다고 보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난 것이 인쇄혁명에 미디어 혁명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쇄혁명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사고도 많이 바뀌었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날로그 전자매체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디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혁명은 그야말로 저희들의 어떤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기술적으로는 여러 많은 변화들이 있곤 한데요. 오늘 저희들 하고자 하는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특히 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변화, 의미를 갖는가, 그것이 특히 표현과 관련해서 나의 생각과 사상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것이 기존에 이제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것인가 하는 건데, 저희들이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다.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 디지털 세상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슈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5, 600년 전에 그 인쇄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사실 그때도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었습니다. 정부는 진실을 전달하는 미디어를 통제하려고 했고요. 정부와 종교 권력은 그에 비해서 인쇄 미디어를 통해서 진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와 같은 이제 전쟁이 벌어졌던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런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하나의 그 법 체계도 새롭게 성립되고요. 지금 우리가 검열 검제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제가 다시 좀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혁명 속에서 다시 한번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인쇄 미디어에서의 그때 그 푸는 방법은 그런 검열을 금지하는 형태로 결국은 성립이 됐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이 거짓과 진실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극복하고
또 그래서 신뢰를 회복할 건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윤승옥 교수님,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로 계시고, 지금 이제 여기 속에는 뭐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학회 활동도 많이 하십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멀리 지금 한국에서 온 게 아니고 외국에서 지금 오늘 이 행사 때문에 어제 급히 날아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손지원 변호사님입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픈넷에 대한 아마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인터넷의 또 디지털과 관련된 법적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시민단체로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 손지연 변호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아란 교수님이신데요.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교수로 계시고요. 이전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구원으로 계시다면서 많은 이쪽 분야 주제를 가지고 글도 많이 쓰시고, 또 언론 학회에서도 상당히 애용을 하는 그런 뛰어난 학자십니다. 박아란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김대기 부장님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에서 이용자 보호 파트의 부장을 책임을 맡고 계시고요. 저희들 그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 기구의 그 정책위원으로서 저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우리 키소의 산적인으로서 한 10년 가까이 지금 이런 이용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또 인터넷 공간에서 언론 자유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항상 실무에서 고민해 오셨던 분입니다. 김대기 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좀 서툴었어요. 저희들은 이제 행식을 따로 발표하는 행식은 아니고, 저희들이 몇 가지 한 논점을, 한 3개 논점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각자가 거기에 대해서, 그 논점에 대해서 발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혹시 중간에 뭐 질문이 계시면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질문해 주시면은 여기서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이제 한 3가지 논점인데요. 먼저 큰 논점은 이 디지털 신뢰를 위협하는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뭐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 조작 정보가 상당히 범람하고 있고요. 또 편향적인 알고리즘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사실 이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다 보면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하는 것을 좀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현상이 왜 생겨나는가 하는 그 원인도 함께 짚어보고, 또 인공지능이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큰 이슈는 이 가짜 뉴스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요. 가짜 뉴스 또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작년에 저희들 그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허위 조작 보도에 관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고 했더랬습니다. 또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에 언론사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에 허위 조작 정보를 보도하는 경우에 5배 이상의 그런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법을 지금 시도를 했었고요. 지금 아직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한 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꽤 지금 가짜 뉴스 내지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지금 시도를 하려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실제로 이미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18 특별법의 경우에 5.18 특별법은 5.18 그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허위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
형사처벌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꽤 지금 허위 조작 정보 내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언론 보도까지도, 또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그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이 되는 법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이 개념을 어떻게 포착할 건가 하는 것에 관한 이슈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런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누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논점인 디지털 신뢰를 위협하는 현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각 패널로부터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누구부터 먼저 하실까요?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항상 매는 먼저 맞자라는 주의라서 일단 말을 운을 떼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의미 있는 세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학술대 발제는 익숙한데 저희 대기실에서 굉장히 걱정한 것이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로운 이렇게 토크 형식은 안 해봐서 다들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긴 한데 뭐 가능한 편하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가짜 뉴스라는 얘기가 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는 얘기가 미국의 이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게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전 세계에 가짜 뉴스 현상이 퍼졌죠. 그래서 뭐 가짜 뉴스가 도대체 뭐냐라는 논쟁부터 해서 가짜 뉴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잘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이제 이따 드릴 텐데요. 가짜 뉴스 범위도 굉장히 넓을 뿐더러 사실 이게 또 뭐 패러디라든지 유머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더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과연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얘기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그 사진 하나를 부탁드린 게 있는데 혹시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화면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예, 아까 제가 메일로 온라인에서 짤이라고 하죠. 짤을 하나 예전에 다운받은 게 있어서 요걸 좀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이번 세션을 위해서 다운받은 건 아니고 몇 달 전에 온라인에서 보다가 재밌어서 다운을 받아놨던 건데 마침 오늘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왼쪽 장면이 사실은 뭐 가짜 뉴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교황님께서 이렇게 재단에서 이렇게 테이블보를 쫙 빼고 신나서 짠 하는 모습 이게 온라인에서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교황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판단력을 상실하신 걸까 왜 이러지 막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누군가가 이걸 이제 원본을 찾아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본은 사실 이렇게 재단에서 이렇게 꽃을 받치시고 이렇게 돌아서서 나가시는 건데 이제 딥페이크 뭐 요즘은 딥페이크 앱도 있고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왼쪽 이제 가짜와 그 오른쪽에 원본을 비교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저도 이게 보면 잘 구분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뭐 이렇게 중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짤은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요. 뭐 합성 짤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연예인 관련해서도 정말 유머 패러디부터 해서 성범죄까지 가는 것도 많죠, 그죠? 그리고 뭐 온라인에서 지인 능욕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죠.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을 해서 이제 퍼뜨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아마 디지털 시대의 영원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은 것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뭐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의 위험은 힘든 코로나 시기 아직 저희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이제 상황이 어려워졌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들 다 그렇고 우리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지만 이게 유튜브 같은 데서 뭔가 보면 솔깃해지면서 이게 진짠가 아닌가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 때 뭐 백신을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지만 사실 백신을 맞을 때마다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유튜브에서 보면 백신을 맞으면 뭐 몸속에 플라스틱 조각이 떠돌아다닌다 뭐 이런 것도 보고 나면 이거 맞아야 돼 예약을 취소할까 말까
고민했던 적도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자다가 뇌출혈 뭐 이런 걸로 사망하신 분들 기사 댓글에 백신 맞으면 저렇게 나중에는 뭐 혈전 생겨서 자다가 죽는다 이런 댓글들이 있고 실제로 또 주변 지인 한 분이 이렇게 자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런 걸 보고 나면 이게 난 다 맞았으니 이제 언젠간 혈전이 생겨서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막 이런 걱정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사람이 이렇게 무지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의학 정보나 과학 정보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다음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온라인에서 봤을 때 이걸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과학이나 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관대한 생각을 갖다가 이런 위험성을 생각했을 때 이게 본인의 개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도 사실 음모론이 굉장히 많았죠. 정부가 뭐 코로나 데이터를 조작한다라든지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조작이 된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일단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다원화됐다라는 데도 기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런 혼란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대중에게 얘기를 하려면 창구가 한정되어 있었죠. 우리 같은 일반인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면 신문의 독자란에 편지를 쓰거나 뭐 방송의 시청자 의견 코너에 나가는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까? 한 20년 이상 인터넷 발달하면서 누구나 대중에게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구나 방금 보셨던 그런 이제 기술까지 뒷받침이 됐을 땐 누구나 허위 정보를 뭐 본의 아니게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다.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참 쉽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언론이 그래도 기자들은 뭔가 이렇게 취재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진위를 판별해서 밝혀주면 좋겠지만 또 그게 또 어려운 점이 있죠. 우리나라 워낙 언론 신뢰도 낮고 언론 보도 자체가 가짜뉴스로 의심을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언론이 또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도대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이 얘기를 저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가짜뉴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따 세 번째 이슈 다시 얘기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지금 첫 번째 지금 현 상황이 어떠한가와 이게 뭐 이런 인터넷이나 디지털 시대가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 유사한 좀 저희 토론회를 오픈넷에서도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어떤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했었고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전달을 굉장히 얕은 법철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새삼스럽게 오늘날에만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늘 있어왔고 음모론이라는 이름으로 늘 있어왔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이 유독 탈진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은 늘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왔으며 호모 사피엔스 특유의 힘은 허구를 만들고 믿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000명의 사람이 조작된 얘기를 한 달간 믿으면 가짜뉴스 그리고 10억 명이 1000년 동안 믿으면 종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것 자체도 사실 허위 조작 정보에 있어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지도 모르지만 성경 자체가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디지털 시대의 어떤 필터 버블 그리고 유저 프렌들리한 기술이나 선호도 위주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이런 확증 편향을 더 부추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확증 편향이나 인지 편향 역시 인간의 좀 본능적인 심리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술들은 결국 이런 인간의 선택을 확장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근데 결국 유독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근래에 더 허위 조작 정보가 더욱 문제시되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런 인간의 본능과 심리의 산물, 결과물을 물리적 제약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누구나 정보 생산자, 유통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인터넷 기술, 정보 자체의 양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특권층, 시작층, 인쇄 기술을 보유한 사람만이 그걸 소수만이 누렸던 정보 생산이나 유통 권력을 이제 권력의 독점을 분산시키는 게 결국 인터넷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인데 이게 이제 만인에 의한 정보 생산, 유통, 소비를 가능하게 한 것이 인터넷의 근본적인 의미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이제 필터링이 되지 않는 만큼 정보의 질은 평균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문제적인 허위 정보도 많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강한 전파성, 그러니까 다 모두 아시는 의미겠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음모론 전파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시공간이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게 해준 덕분에 허위 정보의 파급력도 역시 덩달아 높아지고 그다음 세 번째는 기술력. 으로 이제 진짜 가짜를 아까 박아란 교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구별하기 힘든 정도의 어떤 정교한 기술이 가능해지고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신뢰할 것인가 신뢰도의 문제 이런 걸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터넷 디지털 기술 발달이 허위 정보의 심각성을 가중시키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진실과 거짓의 싸움은 수천 년 된 거군요. 예. 윤 교수님, 김대기 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의 김대기 부장입니다. 제가 PPT를 하나 좀 준비했는데 잠깐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PT 준비하시는 동안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는 이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짜 뉴스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와 아마도 댓글 서비스가 가장 큰 영향을 좀 이용자에게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잘 안 넘어가는데 좀 넘겨주시겠어요? 일단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부터 갑니다. 네, 일단 뉴스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과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미디어의 생산자가 아주 다양해지고 이제 1인 개인 방송을 통한 이제 1인 미디어도 또 나오게 되고 개인 방송을 통한 그냥 개인들의 의견이 이제 미디어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생산자가 다양해지고 이제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또 이제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과연 어떠한 것이 진짜 정확한 정보인가 뉴스인가를 이제 이용자들이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의 전달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 신속성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조회를 하는가, 내 뉴스를 조회를 하는가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보다는 빠르게 이용자가 많이 볼 수 있는 좀 가십성의 어떤 기사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카카오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공정한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이제 선거 기간에 특별히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선거 기간에는 특별하게 서비스 준칙을 마련해서 공직선거법이나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그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원칙들을 정할 때 저희 사업자 혼자 정하지 않고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키소를 통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후보자의 정보를 전달할 때는 가나다 순으로 순서대로 제공을 한다든지 어떤 정보 전달함에 있어서 임의로 수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검색 노출 순서에 대해서도 임의로 조작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이제 공정성을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불공정 기사들에 대한 모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보도 이런 이제
원래 기사에서 수정된 내용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용자들은 처음 이제 보도된 기사를 만약에 이제 스크랩해서 어떤 게시물로 퍼나르게 된다면은 그 정보만이 가장 올바른 정보다 뉴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사업자로서 그런 것들이 수정됐거나 추보도됐거나 정정보도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로 인한 이제 이용자들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4시간 언제든지 권리침해 신고를 통해서 자신의 부당한 피해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신고하고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고민하는 게 이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제 뉴스 기사를 보고 이용자들 간의 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때 그걸 생산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서로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형태로 이제 댓글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플랫폼 사업자들은 어떻게 이용자들의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좀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 그 욕설 치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한 56만 정도의 욕설 단어들을 계속해서 취합을 하고 키소와 협의해서 욕설 기준을 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작성할 때 어떤 욕설을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게 되면 그 댓글 전체를 이렇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욕설에 해당하는 것들만 음표로 치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정보들은 댓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욕설 같이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단어들만 음표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음표로 표시하게 된 배경도 이거를 조금 너는 나쁜 짓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노래를 했다, 음악을 작곡을 하셨구나 이렇게 조금 이제 좀 즐겁게 좀 풀기 위해서 음표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처음 적용했을 때는 이용자들이 작곡을 하셔서 아예 모든 댓글이 음표로 나오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재밌는 현상이었고,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였냐면 한 3개월 지났을 때 댓글에 욕설이 포함된 댓글 비율이 한 3개월 동안 한 30% 감소하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진행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연예 댓글이나 스포츠 댓글을 통해서 이용자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서비스를 2019년부터 20년에 걸쳐서 잠정 폐지하게 됐습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시간 이슈 검색어 또한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요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플랫폼 영역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기능을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잠정 폐지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AI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댓글을 자동으로 가려주는 세이프봇이라는 이제 기술을 저희가 2020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욕설을 포함해서 댓글의 맥락을 좀 파악해서 맥락상 유해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것들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가려두는 기능입니다. 또 이용자가 보기를 원하시면 클릭해서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호하면서도 내가 보기 싫을 때는 그냥 세이브봇을 통해서 가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이 기술을 이제 결론적으로는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은 좀 이 다음 답변 때 말씀드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욕설 치환 같은 경우 보시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2020년 초반에 한 450만 건의 치환이 일어난 반면 2021년 하반기에는 한 150만 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거의 한 60% 정도가 욕설을 사용하신 분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리기 기능 또한 이제 70만 건 정도 이제 한 분기별로 저희가 이제 가리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1년 정도에 이용자가 신고하셔서 삭제된 댓글 비율이 한 40% 정도 감소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포털에서는 욕설은 가리는군요.
근데 가짜 뉴스나 뭐 허위 조작 정보를 걸러내거나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거는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가 그래요. 나중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윤 교수님. 네, 경기대학교 윤성옥입니다. 우리 아까 박아랑 교수님께서 매도 먼저 맞자라는 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아랑 교수님이 그 학계에서 굉장히 부지런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먼저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저는 어차피 맞을 매를 왜 먼저 맞냐 끝까지 버티자라는 주의여서 이제 마지막에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 이인호 교수님께서 우리 첫 번째 제기해 주신 문제가 현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짜 뉴스의 심각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한 발자국 더 떨어져서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논의하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논의하는 양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가장 이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영역이 사실 국회 안에서 다양한 법률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안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지? 이 특징을 제가 조금 한번 뽑아봤는데요. 20대 국회 때 가짜뉴스 관련된 법률안 굉장히 많이 발의됐거든요. 그 법률안들을 보면 우선 첫 번째가 정의,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뭐 고의성 있는 뉴스 형식의 거짓 정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의 목적의 정보, 그리고 여기에는 기존 언론의 오보까지 포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불명확하다라는 학계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가짜뉴스를 굉장히 엄벌의 대상으로 우리가 접근해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에 불법 정보에 이제 가짜 뉴스를 넣고 뭐 규제하는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막 징역 7년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벌주의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또 행정권이나 규제기관에 굉장히 권한을 많이 줘요. 지나친 권한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뭐 시정명령권이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의무표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법률안들이 많고요. 잠시만요. 좀 예를 제가 더 들어드리려고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뭐 가짜뉴스 유통방지 계획을 세워라 이런 예시도 있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짜뉴스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도 표현물인데 이런 행정부나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지금 김대기 부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런 매개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도 다른 건 가지고 쭉 전 세계적으로 규제 동향을 살폈더니 실제로 매개 사업자들이나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규제를 강화하는 그 경향들은 나타나요, 실제로. 그런데 많은 분야 중에 가짜 뉴스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짜뉴스라는 영역은 정치적 표현물과 관련된 분야일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민주적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매개 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한테 이것을 규제해라라고 자꾸 권한을 부여하면 사실 우리는 정부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죄송합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꼭 보장해야 될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쉽게 그 정부가 뒤에서 정부의 권한 아래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서 오히려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크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의 어떤 입법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짜 뉴스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양상을 보면 개념 정의가 굉장히 불명확한 채 우리가 논의를 해서 가짜 뉴스가 아닌 것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 또는 굉장히 과도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그러니까
기존의 규제, 현행 규제로 가능한 영역을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짜뉴스와 관련된 세미나나 토론회 때 와서 이 청중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오늘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짜뉴스의 진술문을 하나 좀 떠올려 봐 주세요. 예를 들면 박아람 교수님께서는 지금 예시로 뭐 교황이 테이블보를 뺐다. 이건 우리가 좀 규제해야겠다. 그리고 규제를 할 수 있다면 지금 현행 규제로 가능할 것인가? 현행 규제로 가능하지 않다면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가짜뉴스 정도는 우리가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진술문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봐 주시기 바라고, 이 세미나가 끝날 때쯤에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보면 이 가짜뉴스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가짜뉴스의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또 이거를 규제한다고 할 때 어떤 범위 안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가, 어떤 가짜를 규제해야 되는가. 혹시 윤 교수님은 가짜는 그러면 굳이 규제하지 말아야 된다, 가짜의 해악이 없는 것인가, 어떠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최종 결론적으로 핵심 내용이잖아요. 아마 지금 다들 패널들께서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아주 핵심 내용은 마음속에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가짜가 없는 세상이 이상적인가? 라는 역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허위와 진실을 싸우는 게 역사라고 하셨잖아요, 다들. 그렇다면 허위와 진실을 싸워야 되는데 허위가 없으면 진실과 진실이 싸웁니까? 그러니까 허위는 기본적으로 좀 있어주는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하다는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건강한 사회이고 우리가 더 유용한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약간 드리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도발적인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허위도 유익성이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허위나 가짜는 어떤 해악이 있기 때문에 그 해악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부도 고민하고 또는 일반 이용자들도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 그 코로나 관련해서 코비드19와 관련된 수많은 가짜 또는 그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가짜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그러면 내버려둬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각자 우리 패널들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 교수님의 지금 말씀은 규제 어떤 해악이 있는 가짜와 가짜 뉴스나 내는 허위 조작 정보와 해악이 없는 것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가려낼 건가? 또 만약에 규제한다고 그러면은 정부든 아니면 자율적으로 규제한다고 그러면 어느 수준으로 그 규제의 대상을 설정해야 될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계시면은 말씀을 좀 주시죠. 예, 박 교수님 하시겠습니까? 예. 계속 매를 먼저 하게 되는 머릿속에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가짜 뉴스가요 분명 이제 해악이 있는 것도 있죠, 그죠? 이렇게 뭐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민주주의에 위해를 끼치고 이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규제 논의가 되고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가짜라는 이유 자체로 처벌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가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가짜 플러스 뭐 타인의 인격권을 해친다거나 사회 안전 보장을 해친다거나 공익을 해친다거나 이런 플러스 알파가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법원의 확고한 입장도 허위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판결 같은 데도 보면 2002년 대법원 판결도 이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유명한 판결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에서는 숨쉴 공간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찬명을 하고 있어요. 숨쉴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설리번 판결, breathing space라는 그 용어에서 따온 건데 진실, 사람이 말을 하면 100가지 말을 하면 100가지 다 진실이면 좋겠지만 말하다 보면 좀 오류도 생기고 잘못 말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오늘 말하는 것 중에 분명히 오류도 있을 거고 100가지 다 옳은 소리 하고 싶지만 이런 이제 뭐 의도치 않더라도 이런 오류나 허위가 생기는데 이런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은 숨쉴 공간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진실을 뭘로 보느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된다. 세부적 부분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확고한 판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짜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말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는 거죠. 기술 발달로 인해서 더 구분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진짜와 가짜를 누가 구분할 것이냐라는 거죠. 뭐 카카오가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가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짜뉴스 관련 규제법에서는 이런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들이 자꾸 이제 이걸 판단해서 즉시 삭제나 임시 조치하라라는 그런 법조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뭐 우리보다가 기술적으로는 더 뛰어나겠지만 결국은 이 인간의 이제 감정적이라든지 뭐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해야 되는데 사업자에게 어떻게 보면 칼자루를 쥐어주는 거죠. 사업자가 보기에 이건 가짜 같으니까 지워라. 이건 오히려 사적 검열을 부추기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우리 정부가 이걸 판단을 하면은 잘할까요? 물론 우리 개인보단 잘할 수 있겠지만 항상 옳은 판단을 내릴 거라는 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 판별의 어려움, 가짜뉴스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의 문제도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가짜뉴스라는 용어 자체가 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페이크 뉴스에서 자 그럼 페이크가 뭐냐라는 데서부터 논란이 생기는 거죠. 뭔가를 페이크 뉴스라는 라벨을 붙였을 때 아니 이게 왜 가짜야? 나는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너는 가짜야. 잘못 생각한 거야. 라는 논쟁도 있을 수 있죠. 페이크도 문제고 페이크 뉴스에서 뉴스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뉴스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이제 뭐 유네스코라든지 해외 뭐 이렇게 세계 이제 인권 단체 같은 곳에서도 페이크 뉴스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뭔가 언론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크 뉴스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언론을 더 못 믿게 만든다. 그래서 대체하는 용어로서 뭘 써야 되느냐? 디스인포메이션, 허위 정보라는 용어를 쓰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각종 법안에서도 처음에는 가짜뉴스 규제법이라고 만들어졌는데 허위 정보 내지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문제가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상대방을 공격할 때 페이크 뉴스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서도 뉴욕 타임스는 페이크 뉴스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때 너는 가짜뉴스다라는 말을 많이 해서 그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무기야, 웨퍼나이제이션, 이 용어 자체를 무기로 해서 상대방을 공격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허위 정보, 디스인포메이션, 그리고 의도성은 없지만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미스인포메이션, 오정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짜뉴스 보이다는 허위 정보 내지는 허위 조작 정보라는 용어가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저도 이제 포기하고 가짜뉴스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가짜뉴스가 이제 너무 이 용어가 확산이 되고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허위 정보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냥 가짜뉴스 그냥 바로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짜뉴스 허위 정보 혼용해서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허위 정보라는 용어가 더 맞고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덧붙이자면 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가짜뉴스 내지 허위 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법안의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가짜뉴스 내지 허위 조작 정보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정의했는지 그 조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2조 제14에서는 자 조항이 어떻게 규정했냐? 허위 조작 정보란 정치 경제적 이익 또는 음해 혐오 조장 협박 선전 선동 등의 목적으로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을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게 생성 변형 조합하여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로 허위 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자, 이걸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처벌하려는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제 법조항은 물론 추상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지만 이 수범자인 국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감은 잡아야 되죠. 아, 뭘 하면 처벌하겠구나. 감은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구체성의 원칙 등을 지켜줘야 되는데 여전히 모호하다. 이게 사실 허위 조작 정보 내지 가짜 뉴스를 법으로 규제하기가 어려운 그 지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정의하는 것부터가 어렵고 정의하는 순간 더 꼬여버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처벌의 필요성은 있지만은 이런 허위 조작 정보라는 단독 법조항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게 맞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제 이 법조항에 관해서는 더 전문가이신 우리 손지원 변호사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기겠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시죠. 네, 이제 그 법조항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뭐 그걸 하나하나 분석하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의 문제라든지 허위조작 정보 정의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돼도 되는 것은 결국 규제 대상으로서의 허위조작 정보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 자체에 대해서 의도가 분명하지가 않고 다 의도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정보도 하나의 표현물이고 표현의 자유 규제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천부적인 자유권이죠.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고 싶은 자유도 당연히 거기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정보의 내용이 어떻다는 이유만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박아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상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대한 공익을 명백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표현 행위 자체에는 어떤 물리적인 결과를 바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한에 있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 규제 원칙이고요. 그래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는 지금도 당연히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차고 넘치는 규제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죄, 우리나라는 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도 할 수 있고, 선거법상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얘기했을 때는 허위 사실 경포죄 같은 차고 넘치는 규제가 있고, 결국 현재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대두되는 그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 개인의 이런 인격권 침해와 연결이 되지 않는 일반적인 공적 사안에 대한 허위 정보를 얘기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 허위라는 것 외에 말씀하셨다시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합니다. 규제가 필요할 만큼, 그 좌시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사회적 해악이 굉장히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지금 논의되는 것들이나 발의안들을 보면 그런 고려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윤성학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뭐 등등의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요건, 그 발화자의 주관적인 어떤 요건이 있을 뿐 어떤 특정한 결과적인 해악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도 않고, 또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사람의 신뢰도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에도 한정을 하지 않고 어떤 명제나 텍스트에 대해서도 아주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고, 규제론이 대두되는 이런 배경을 보아도 주로 정치적인 배경이 상당히 많죠. 어떤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정부적인 허위 조작 정보가 나왔을 때 굉장히 그 규제론이 대두가 돼도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국론 분열, 사회 통합을 져야 한다 등등을 이유로 이제 입법안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사실 세계적으로도 항상 성교 국면에서 가짜뉴스 규제가 논의되는 것도 굉장히 일반적인 경향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허위 정보 자체에 어떤 해악이 있고 그걸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이 내재적으로 머물러 있는 자유가 아니라 공론장에서 표출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본권은 인간의 천부적인 자유권이라기보다도 어떤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적인 기본권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정보 규제론 입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런 의도적인 기만적인 허위 정보의 경우에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방해하기 위한 표현이고, 그 존재 자체로 이제 많은 다수들의
진정한 알 권리를 침해하는 그 자체로 공익을 해야 하는 표현이다 해서 이제 규제해야 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법철학적인 문제로 넘어가는데 사실 당연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사이드 이펙트로 표현의 자유와 또 알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또 허위 정보 자체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또 법철학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미래 자유론에서는 이제 허위 정보 자체가 진실 발견의 토대가 된다. 그 자체로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를 하면 이 허위 정보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대중이 논박하고 그 논박 과정에서 진실한 정보에 대한 어떤 논거를 쌓아나가는 또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죠. 그리고 또 허위 정보 그 자체가 갖는 또 진실성과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허위 정보는 저는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허위 정보도 여기에 논박하는 이제 진실을 통해서 어떤 막연한 공포감, 그 집단에 대한 공포감을 해소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그런 혐오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사회가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혐오 집단은 허위 정보를 잘 양산한다는 또 하나의 어떤 정보의 그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혐오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형성할 수 있는 또 토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허위 정보 자체가 이런 가치를 갖는다는 건 아까 이성학 교수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공익을 해야 하는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한 거거든요. 허위 정보 그 자체가 꼭 해악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이런 또 장기적이고 또 막연한 가치보다 그 허위 정보 자체만으로 당장 심각한 해악을 불러오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비교 형량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재난 상황에서 어떤 국민의 건강, 신체적 안전에 있어서 극박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허위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정말 어떤 직접적인 차별과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걸 선동하는 허위 정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가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정보도 이제 각각 특별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개별법, 뭐 혐오 표현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 재난 관리, 보건법 이런 쪽에서 이제 논할 일이지 어떤 일반적인 허위 정보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허위도 가치가 있다.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패널들은 허위를 말할 자유, 거짓을 말할 자유가 법상 보장된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찬성하시나요? 거짓을 말할 자유. 예. 예를 들면 예, 좋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바로 질문이 들어오시는데 예. 저는 어느 정도 허위 정보는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같이 이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이제 TV 같은 공인 프로에 나와서 이제 허위 정보를 얘기한다거나 예를 들면 효과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데 이제 진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제 광고 같은 마케팅을 해서 이제 가짜 뉴스를 얘기한다던가 하는 식의 허위 정보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서 네 여쭤보시죠. 예, 바로 질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를 말할 자유부터 아까 사회자이신 우리 이인호 교수님이 던져준 그 질문부터 좀 답변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에서 보장해온 것이 국내의 헌법재판소 입장도 그렇고 저는 미국 쪽의 입장도 꾸준히 그렇게 축적되어 왔다고 봅니다. 이런 겁니다. 저 사실 예전에 20대 때 미스코리아 한번 나간 적 있어요. 근데 사실 안 나갔잖아요. 이런 거짓말 규제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알바레즈 사건이라고 이제 다들 아실 텐데 빼앗긴 뭐 용맹법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로 해서 번역하고 있는데 내가 훈장을 받지 않았는데도 훈장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를 처벌하는 미국의 법률이 있었는데 이것이 위헌이냐 합헌이냐에서 법원이 뭐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규제해야 된다라는 정부 쪽의 입장은 뭐였냐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했겠죠. 그랬을 때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거다.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할 가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 왜 꼭 규제해야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다면 거짓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의료 정보거든요. 그렇죠? 의료 정보인데 아까 우리 손지연 변호사님이 굉장히 가짜 뉴스에서 규제하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재난과 같은 시기라든지 뭐 이렇게 예시를 들어줬는데 의료 정보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 광고를 제한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 장치가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제를 우리가 엄격하게 적용하느냐 운용상의 문제가 따로 있을 뿐이지 규제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광고 규제법이 있죠. 예, 바로 질문하시는군요. 예, 이게 진도 나가야 되는데 좋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흐름이 질문 타임 남은 김에 더해서 하고 싶었는데요. 저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허위 정보가 결국 어떤 나쁜 결과로 이어졌을 때 뭔가 이제 규제라는 어떤 힘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큰 틀에서 좀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사실 이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들, 명예훼손 아니면 사기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미 법적으로 많이 제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 단계에서의 이 허위 정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포괄적이고 뭉뚱그리고 조금 더 선제적인 조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상의 자유나 뭐 여러 가지 또 고려할 부분이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 앞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 결과 차원에서 어떤 예를 들어 아까 의사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의료법 관련해서 처벌할 여지가 있고 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걸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쪽 레벨에서 먼저 허위 정보, 가짜뉴스 레벨에서 법안을 발의했을 때 예상되는 법익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시대에서 왜 이게 또 조금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좀 청하고 싶었습니다. 예, 질문은 지금 구체적인 법익 침해가 없는 상태라도 허위 정보 그 자체로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왜 이 논의가 또 법익이 무엇인지.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영 교수님. 제가 어차피 이제 발언 순서상이기도 하고 아마 지금 제 답변이 조금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발언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아까 이윤호 교수님이 저에게 해악이 있는 가짜뉴스와 해악이 없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보통은 사회자가 패널에게 질문하는데 오늘은 제가 패널이지만 사회자이신 우리 이윤호 교수님께 질문을 저도 똑같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이게 프로그램이 없는 건데요, 이거. 제가 처음에 플로어에도 이제 청중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있어요. 규제하고 싶은 진술문, 가짜뉴스의 진술문을 하나 생각해 달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 혹시 이인호 교수님께서도 이 정도는 규제해야 되는 가짜뉴스가 아니냐라는 게 있으면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가짜이냐 진짜이냐 이걸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우리 논의 굉장히 많이 했고 모호하다로 지금 끝내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이 가짜뉴스의 개념이 새로운 개념 아니고 역사적으로 단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우리 SNL 코리아라고 있죠. 그러니까 시사 풍자 프로그램에서 뉴스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를 가짜 뉴스라고 했고, 국내에서는 기사형 광고라고 보셨죠. 그거를 이제 페이크 뉴스라고 이렇게 썼었어요.
박아람 교수님께서 그 유럽위원회 2018년에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쓰자라고 해서 허위 조작 정보라고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박아람 교수님 그렇게 주장하셨지만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었어요. 그때도 아무 의미 없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의 정의가 허위 조작 정보인데, 그 박아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편의성 있게 사용하는 용어라면 그냥 가짜 뉴스라고 써도 된다라고 보고, 제가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한 4가지의 요건이 중요한데, 첫 번째, 온라인에서. 왜냐하면 과거의 가짜 뉴스는 이렇게 문제가 안 됐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뉴스 형식을 빌어서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거짓 정보, 이 4가지 개념입니다. 이게 가짜 뉴스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학술적인 정의예요. 이론적 정의이지, 이 학술적인 정의를 법률로 적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 가짜뉴스의 개념을 그렇게 2가지로 나눴을 때, 4가지의 요건으로 정의 내렸을 때, 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또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짜뉴스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짜뉴스를 언론이 신뢰하도록 다루는 문제에 더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회과학에서 확증 편향을 가진 일부의 극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 집단을 하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정작 문제는 가짜뉴스를 언론에서 다루는 것이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과제인데, 팩트체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팩트체크까지 안 해줘도 되고 그냥 인터넷에서 이런 가짜뉴스가 논란이라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냥 인용 보도하거나 이것만이라도 먼저 멈춰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째는 아까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신 분께서 법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의 규제 법안을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2010년에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 1항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서 허위통신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위헌 결정이 났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인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뭔가 허위통신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규제할 것인가, 이 논의는 필요한 영역이에요.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의 어떤 허위통신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일 주식시장 망할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규제할 것이냐. 내일 전쟁 날 거예요. 빨리 어디로 뭐 피하라든지 뭐 이런 대국가의 혼란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제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2010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낸 걸 합헌적인 범위로 법률안을 만들 것인가, 요거를 논의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3번째 혹시 뭐 논의할 때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뭐 대응으로 이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가짜 뉴스의 개념을 학술적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우리 기소 정책 규정에 있는 내용 같은데요. 네네. 네, 일단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기소에서는 언론 보도의 형식을 빌어서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지정을 하고, 저희 그 규제 정책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아까 우리 박아람 교수님이 그 짤 저거 보여줬던 거, 그건 전형적인 가짜 뉴스네. 그러면 아까 CNN 그걸 달고 교양 그 경우에 교양의 어떤 건의 내지는 폄훼를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 관련된 종교인들의 어떤 그 종교 감정을 해칠 수 있는 것이고, 뉴스의 형식을 띠고 있고, 저거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 명예훼손 법제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걸로 충분히 교양의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정보통신망법상 처벌이 가능하죠. 방금
그 짤이 규제되는가요 지금? 그러니까 규제를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법제로도 충분하다. 예, 충분하다.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저도 이제 제 발제할 내용하고 비슷해서 좀 가능하시면은 PT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께 또 저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정보통신망법상에 그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있을 때,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임시조치라는 제도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임시조치라는 걸 언제 할 수 있다? 이거 혹시 잘 아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신고되면 명예훼손이라는 거를 이제 정보통신서비스장에게 제공되면, 신고되면 사업자가 이거 명예훼손이구나 판단해서 임시조치를 하게 될까요? 답변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를 보면은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신고된 내용이 명예훼손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냐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결을 가도 제대로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별로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야 돼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권리침해 신고를 하면 사업자들이 명예훼손도 아니다를 판단해서 임시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업자에게 신고되면 그냥 임시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플로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제 명예훼손과 똑같이 권리침해 신고와 같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어떤 법률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신고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 조항이 있겠죠.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처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삭제를 한다는 거는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안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맨 윗줄에 보시면은 저희 카카오가 21년도에 명예훼손 신고가 된 게 6만 2천 건 정도가 되고, 그 중에 5만 6천 건 정도가 임시조치가 됐거든요. 90%가 임시조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 10%는 그럼 무엇이냐? 10%는 대부분 잘못 신고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다른 회사의 것들을 신고했다거나, 당사자의 증빙을 접수해야 되는데 당사자 증빙을 신고하지 남의 권리침해 신고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지, 접수가 되면 대부분 임시조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조치를 했을 때 면책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라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법률 조항으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자들은 자기들이 면책받기 위해서 당연히 임시조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현재 아까 앞서 다 말씀해 주셨듯이 아까 그 교황의 어떤 그 짤이 지금 저희 카카오에 신고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교황 또는 교황의 위임을 받은 또는 교황청에서 권리침해 신고를 하게 된다? 당연히 임시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요 포털사에 권리침해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당사자가 당연히 임시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은 임시조치가 되면 게시자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게시한 분들의 권리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왜 모르냐면은 정보통신망법에 게시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임시조치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지, 게시자는 보건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 자체가 없어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자들은 지금 재개시 요청의 권한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임시조치가 된 게시물이 있다고 할 때 내가 쓴 글인데 나는 이거 복원해야 되겠어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임시조치 기간 30일 이후에 복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실 거예요. 너무 복원하시는 분들이 없고요. 그렇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금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그 법의 제목을 보시면은 정보통신의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이용 촉진을 하면서 문제되는 것을 보호하겠다, 이 두 가지인 것인데, 지금 이 임시조치 제도만 보더라도 규제만 하겠다라는 법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키소를 통해서 이런 재개시에 대한 권한과 정책들을 함께 협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법에는
그 이후에 대한 절차들을 약관에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약관에 정해서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을 규제해야 되느냐, 요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법원의 그 2003마 1477 이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를 언제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판결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헌법 제21조 2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표현에 대한 사적 억제를 진행해야 된다면은 상당히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목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해 가사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때 표현의 자유보다 규제 필요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플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짜 뉴스라고 해서 그냥 규제해야 됩니다라고 해버리면은 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어떤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혹시 이런 정책들은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질의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비평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소고기 파동이 있을 때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너 허위 조작 정보니까 넌 규제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당연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국민은 알고 싶은 것들을 질문할 수 없게 되는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표현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그렇지만 이용자의 피해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 분이 대체로 구체적인 해악이 없는 허위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럼 구체적인 해악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아까 이 경우도 그랬고, 예를 들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영화 보는데 거짓말로 누군가 불이야라고 소리를 질러서 아주 막 영화 보는 것을, 모든 상황을 망쳐놔 버렸습니다. 이게 처벌해야 되는 해악인가요? 어떤가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있는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업무방해 이런 조항으로 분명히 규제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아마 이노 교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이셨을 것 같아요. 똑같이 표현이 불이야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시를 두 가지로 듭니다. 하나는 한가한 바닷가에서 남녀가 지금 막 뛰어다녀요. 뭐 하죠? 나 잡아봐라 하고 뛰어다니는데, 거기서 옆에서 누가 불이야 하는 행동과 깜깜한 극장에서 관객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불이야 라고 했을 때 위험이 초래되는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노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는 명백 현존하는 위험 이론에서 그럴 때 이제 표현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질문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속마음을 다 알고 지금 답변하시네요. 예,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라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가능하면 법적인 언어로 말고 조금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 시간이 한 15분 정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긴 한데, 질문, 예, 우리 서정욱 이사님께서 제가 좀 이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모르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뉴스라면은 뉴스의 어떤 그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처럼 뉴스를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생성됐다는 기록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했을 때 그 뉴스가 잘못됐다는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어떤 방식으로 잘못됐다고 표현했는지 개인적인 주장일 수도 있고 근거 중심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뉴스에 따른 잘못됐다는 정보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학술 정보 같으면은 논문이 나오면은 그 논문이 잘못됐을 때 그거를 규제라는 표현, 결국은 삭제라는 건데,
삭제해봐야 어차피 카피본은 돌아다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삭제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놔두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또 다른 도큐먼트를 만들어서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규제를 해서 삭제하기보다는 올바른 정보의 그 연결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보는 사람한테는 틀린 것도 보고 싶고 그게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리고 아이고, 이제 예. 의학학술정보에서는 크로스 마크라고 해서 논문이 나오면 거기에 크로스 마크 표시가 있어서 클릭해 보면 이게 위스트로된 논문인지 틀렸다고 그 리트랙트된 논문인지 그렇게 트레이스가 되거든요. 예, 아주 중요한 대응의 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그냥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관해서 말씀 주시죠. 그럼 김대희 부장님부터. 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언론 기사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추보도, 반론보도,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그 기사 밑에 추보도, 정정보도, 반론보도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용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하나 또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게 뭐냐면은 삭제만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박 내용을 게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게 법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댓글이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요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 게시글 밑에 댓글을 달므로써 반박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놓고 있는 중인데 사실 그게 이제 결국은 대항 표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의 일변도를 할 게 아니라 그런 대항 표현들을 통해서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토론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하나 좋은 지적이시고요. 언론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정정보도, 반론보도 같은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시의 뭐 크기라든지 이런 걸 법제화하는 뭐 그런 규정까지 나올 정도로 표시가 뭐 제대로 안 되거나 그리고 또 문제는 언론사가 잘못된 기사를 고침에 있어서 그냥 슬쩍 고치거나 아니면 심지어 삭제를 하는 경우에도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보인데 분명히 떠 있었는데 몇 시간 있다가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외압으로 인해서 기사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는 흔적을 남겨야 된다라는 뭐 주장도 학계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사가 과거 기사인데 이렇게 또 막 재탕 삼탕돼서 뭐 최근에 이슈인 것처럼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기사가 이제 만들어진 시기와 출처를 명확하게 해서 태그를 달자 이런 의견도 학계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언론사의 뭐 기술적인 요인과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잘 실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도 이게 참 되기가 어려울 뿐더러 더 문제는 이제 언론사가 만든 기사가 아닌 유튜브에서도 사실 뭐 무슨 TV 무슨 방송 이런 식으로 개인 이용자가 만드는 뉴스 콘텐츠나 정보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거의 무법지대라고 할 만큼 어떤 뭐 규제라든지 이런 대안도 없고요. 더구나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외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의 문제도 사실 큽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뭐 규제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뭐 이게 쉽지가 않고요. 대규모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미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적용 법의 문제도 있고 이용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신고를 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방안들이 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또 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이어서 이제 허위 정보든 뭐 디스인포메이션이든 페이크 뉴스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하는 정의들은 그러면 뭐 이렇게 왜 정의를 하느냐 우리는 그 자율적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플랫폼 사업자나 키소라든지 이런 자율 기구에서 규제를 할 때 이런 걸 디스인포메이션으로 불러서 우리가 이제 규제를 하자 내지는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이용자들이 이런 것은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뭐 내지는 페이크 뉴스라고 인식하게 해서 이런 걸 확산시키지 않도록 이용자 교육을 할 때 이제 쓰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지 이걸 구체적인 법조항으로 만들어서 이건 페이크 뉴스고 이건 디스인포메이션이고 라고 규정을 해서 규제하자 법을 위한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학계에서 논의가 된 개념은. 그런데 이 학계에서 논의가 된 개념을 자꾸 법조항으로 들고 와서 법조항에서 단독의 페이크 뉴스 디스인포메이션을 만들려고 하니까 오히려 규제돼야 될 것들은 지금 손을 놓고 있고 뭔가 자꾸 잡히지 않는 것을 계속 이렇게 잡아서 규제하려고 하다 보니 현실적인 이 입법적인 미비 내지 불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면은 또 질문 예. 이사장님께서 직접 질문하시는 마이크 주세요. 예. 예, 우리 코드의 시간이 이사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나온 얘기에 맞춰서 제가 되게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결국 이 가짜 뉴스 뭐 디스인포메이션을 하든 가짜 뉴스를 하든 이거의 싸움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공격자들과 방어자들의 이 비용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공격자들은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비용,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수용시키는 비용이 너무 싸서 쉽게 만들고 또 받아들일 자세가 다 돼 있잖아요. 쉽게 흡수되고. 근데 이거를 막는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아까 말한 그게 법으로 가든 아니면은 사실을 밝혀내는 쪽으로 가든 그거에 대한 반박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설득시키는 것도 더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불리한 싸움인데,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이제 결국 그거를 법으로 가는 것도 사실 힘드니까 아까 말한 임시조치식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럼 언론의 역할은 뭐냐? 이제 언론 쪽을 하시니까 그럼 언론이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나마 어떤 능력을 갖춘 쪽인데, 제가 이제 그 클레임 리뷰라고 그게 아마 이제 구글도 관여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기사에 마크업 아까 말한 마크업 나와서 그 말씀드립니다. 마크업을 달거든요. 그러니까 팩트체크 기사를 쓰면 거기에 룰에 따라서 몇 개의 마크업을 딱 달아서 이거를 한 곳에 모아놓고 그 다음 후속 기사가 그걸 참조를 해서 계속 만들어내는 식으로 말하자면 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비용을 줄이는 거죠. 줄이고 해서 근데 그걸 보고 저런 식으로 해서 결국 어떻게 말하면 크라우드 소싱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후속 기사가 이어지게 만드는 건데, 근데 제가 우리나라 얘기 들었더니 그게 한 마크업이 5개 정도 나는데 5, 6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모아놓는 것 자체도 뭐 기사에 대한 뭐 저작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팩트 기사에 대한 언론사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식의 움직임은 국내에서는 전혀 없는 건지, 없다면 왜 없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마크업도 사실 그 중요한 제안이시고 실효성이 있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언론사에서 이제 대항으로 하고 있는 것이 팩트체크, 지금 한 4, 5년 됐는데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팩트체크 기사를 쓰도록 장려를 하고 있죠.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가 직접 기사를 쓰는 건 아니고요. 제휴한 언론사들이 쓴 팩트체크 기사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회의를 가보는데 팩트체크 센터의 이제 항상 고민도 사실 이런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백신 맞아도 되나 뭐 이런 이제 그런 고민이 될 때 언론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줘서 전문가 인터뷰 따고 자료 찾고 해서 기사를 쓰면 우리가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언론사는 아무래도 이게 수익사다 보니 팩트 체크 기사를 쓰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그냥 뭐 기자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도 많이 해야 되고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정말 쓰기가 힘든데 팩트 체크 기사를 쓰면 조회수가 나오느냐, 그게 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팩트체크 기사 최근에 보신 적이 있는지 저도 사실 잘 안 보거든요. 보면 왠지 어려워 보이고 머리 아파 보이고 해서 그러니까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만들기 어렵고 방송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안 보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팩트체크 기사가 좀 더 잘 노출되고 이용자가 더 볼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이런 선순환 구조가 온라인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언론사가 팩트체크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이용자들은 그런 좋은 기사를 더 볼 수 있을지,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고민인데, 뭐 언론 신뢰가 낮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리다 보니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만 나아갈 방향은 맞게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더 이상 질문을 받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마무리하고 혹시 시간이 되면은 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예. 지금 대응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3분 정도. 네네. 지금 다 말씀을 하실 때 이제 허위 정보라는 게 굉장히 구분이 딱 허위 정보라고 이렇게 별개로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허위 정보에 대해서 규제 중심의 대응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일단 허위 정보를 가려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정보가 무엇인지 누가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인지 자체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표현에서 이게 의견인지 아니면 어떤 사실의 적시인지를 구별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가 주사파다라는 것도 이게 의견인지 진실인지가 아니라 법원에서도 계속 신금마다 의견이 갈렸었어요. 뭐 이런 것부터 어떤 진실과 허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허위였다가 진실 증명이 없어서 허위로 치부되었다가 나중에 진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실의 존재 자체가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뭐 증거를 가진 측에 의해서 조작 은폐돼서 끝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법원의 판결 또 역시 그 사실에 대해서 진실한 증명이 없고 유죄의 증명이 없다는 점만을 판단하는 것일 뿐, 그게 어떤 사실 명백히 허위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정보로 프레임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진짜 뉴스, 남이 하면 가짜 뉴스, 결국은 이런 자기가 보고 싶은 정보만을 진실로 믿고 싶어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가 모두 그 반대 진영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짜 뉴스라고 프레임하기도 쉽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이제 의사가 의료 어떤 식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 허위인지 명백히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근거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의사가 이걸가 정말 신체에 유해한 걸 알면서 그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어떤 과장해서, 하지만 어떤 항상 논문이나 이 식품이 이런 건강에 효능이 있다, 이런 거 하나의 증명이라도 있으면 그걸 믿고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걸 또 허위 정보를 규제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함부로 이제 거짓, 허위 정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규제하고 차단해 버리면 진실 발견의 기회가 이제 상실된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규제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반민주적으로 남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아까 교황님 그 동영상에 대해서 윤성욱 교수님께서는 이거 명예훼손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이런 패러디물 사람들이 웃기 위해서 만든 것들은 규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교황님이 그럼 밑점 빼기를 잘한다 뭐 이런 걸가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또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명예훼손 정보로 뭐 해석이 안 될 수도, 해석에 따라서 그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허위 조작 정보의 지금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패러디물을 그러면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사실로 오인할 수도 있고, 종교적인 감정이 실추가 될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 규제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또 의견이 갈릴 수가 있고, 또 거짓이란 거를 그 사람이 알았는지 기만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도 사실 증명하기가 어렵고요. 네, 이렇게 판단 기준이 모호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권력자들의 해석대로 유리한 도구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제 중심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것도 치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무한한 인터넷 세상에서 이런 무궁무진한 양의 정보들을 하나하나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이나 의견을 구분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뭐 이런 개별 정보에 또 진실 게임을 하면서 허위 여부를 따져서 기울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결국은 이런 허위 정보가 양산되는 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이런 인지 편향, 학증 편향이 있는 이상은 이런 허위 정보의 생산, 그리고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이제 왜곡되게 연결을 해서 또 왜곡된 사실을 재생산하고, 이런 현상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규제를 당한 측에서 또 어떤 반감을 통해서 정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음성적으로 더 확산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은 정보 하나하나에 대한 규제보다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그런 규제보다는 정보 생산자, 수용자 층에서 해결돼야 되고,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서 정보 수용자나 이용자 단계에서 그런 정보를 능력을 판별하고 또 그런 정보를 생산해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규제 중심적 사고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윤 교수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말씀 주시죠. 네, 일단 그 패러디 얘기부터 그냥 하겠습니다. 사실은
패러디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사실 패러디가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풍자가 맞는 것 같아요. 패러디는 원작이 있어야 되고 그걸 풍자하는 걸 이제 패러디라고 하니까 그냥 이건 그냥 풍자라고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규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법리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게 웃자고 하는 얘기면 그게 뭐 허위더라도 규제하지 않죠. 그 법리가 이미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당히 많은 가짜뉴스에 지금 우려하는 점들이 기존의 법제로 가능하다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폐해를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데, 이건 이제 법제 전공자가 아닌 사회과학자 쪽에서 많이 접근하는 건데, 그렇다면 가짜뉴스의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구 중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너무 부풀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가지고 있고요. 이걸 그럼 어떻게 규제해야 되느냐? 아까 진술문으로 다시 죄송합니다. 떠올리셔서 저는 결국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다른 법제로 다 해결이 가능하는데 결국은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의 허위통신, 이걸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가짜뉴스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을 만들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개별법에 좀 필요한 경우는 있겠다. 근데 이게 이인호 교수님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질 거라고 제가 예측은 하지만 5.18 특별법하고 일본군 위안부 정도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규제를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몇 년 전에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5.18 특별법은 제정이 됐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일본군 위안부 정도도 가짜뉴스로 규제하는 영역,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의 그 범위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개별법 법률로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사실 가짜 문제보다 아까 손지연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짜뉴스 아주 사촌지간인 혐오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공통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혐오 표현은 어떤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 그 편견이 가짜뉴스의 형태로 퍼져지고 그 집단을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더 나아가서 폭력을 행사하자는 걸로 이제 더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가짜뉴스보다는 오히려 혐오 표현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규제 방법들을 좀 접근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어쩌면 박아람 교수님 말씀대로 가짜뉴스는 트럼프가 사용한 용어로 굉장히 정치화된 용어라서 정치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는 혐오 표현이 더 밀접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김유희 부장님, 1분. 저 장표 한 번만 좀 띄우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키소라는 이제 자율정책 기구에 가입해서 회원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키소 내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언론 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을 2018년도 3월에 발표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총 한 4,467건의 신고가 접수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언론 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이라는 게 언론 보도 형식을 갖춘 기사를 조작해가지고 만든 게시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조치된 건 1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언론 보도 형식을 사용해서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19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한 3,600건 정도를 저희가 이제 삭제를 하게 됐는데, 요거는 저희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질병관리청과 그다음 방송통신심의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명확하게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에 대한 치료법에 대한 명확한 허위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 제가 규제를 한 것인데요. 그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조작 정보 당연히 사회적 책임으로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보시다시피
사업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의 협조가 사실 필요합니다. 혼자 허위적 정보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언론과 학계와 산업계의 협업이 많이 필요하고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정의와 해악성,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이런 자율기구들의 협업을 통해서 좀 좋은 방향을 찾아가면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그 리터러시 교육과 다양한 캠페인, 교육 등이 병행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율규제를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자율규제를 한다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을 삭제하는 것인데요. 삭제한다는 것은 이용자의 손해배상 신청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요청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아주 해악성이 큰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자율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많은 조금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것으로 뭐 정리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정말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B세션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